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폐혈증이나 폐렴으로 숨지는 사람이 한 해 3,000명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들은 격리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지만 감염 원인을 알아낼 역학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JTBC 취재진에게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하기 훨씬 전 성범죄 의혹을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 서류를 서유열 당시 KT 사장에게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유력 인사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의 지인 등으로부터 방 전 대표가 장자연 씨에게 자주 연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09년 수사에서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단은 당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SK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가 있는 현대가의 손자 정모 씨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마약 혐의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 씨에 대해선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의 축구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막지 못한 프로축구 경남FC가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남FC는 황 대표 일행이 구단의 손실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는데 불과 1년여 만에 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입니다. 국회가 특정 종교계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공청회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회색빛 물이 흐르는 이곳은 부산의 대연천입니다. 1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지만 수질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하천 정비 사업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을 흔히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막연한 공포 정도라고만 생각했던 슈퍼박테리아의 습격이 이미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위탁을 받아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감염된 뒤에 폐혈증이나 폐렴으로 번져서 죽는 사람의 수를 추적해본 연구인인데 한 해 사망자가 3,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6종의 슈퍼박테리아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물론 다른 병을 앓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지만 슈퍼박테리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거나 앞당겼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아버지의 임종을 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실 때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한 거예요. 우리 아빠 죽을 때까지 그거를 갖고 가셨어요. 윤 씨 아버지가 감염된 건 VRE, 가장 강력한 항생제 중 하나인 반코마이신에도 죽지 않는 균이었습니다. 더 강한 항생제를 쓰면 여기 몸에 모든 심장이 다 상해버린대요. 그리고 사람도 죽고 그 균도 같이 죽는데요.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본부의 위탁을 받아 슈퍼박테리아 감염과 그로 인해 숨지는 사람의 수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VRE를 포함한 6가지 대표 슈퍼박테리아 감염 현황만 조사했는데 이 균에 감염된 뒤 폐혈증과 폐렴에 걸리는 사람은 한 해 9천여 명, 이 중 약 40%인 3,600여 명이 숨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성이 없는 일반 세균에 감염됐을 때보다 사망률은 최대 3배까지 높았습니다. 평상시에 항생제에 잘 듣는 균이라 하더라도 병독성이 상당해서 그나마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까지 부족해버리면 더 심각한 상황이 감염 치료에 쓸 수 있는 항생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카바페넴의 내성이 있는 CRE 감염 건수는 지난해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이미 전국 병원에 퍼져 제거가 불가능한 토착화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즉 항생제 내성균 6종류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녹농균 등은 항생제로 치료해도 폐혈증이나 요로 감염을 일으켜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세균들입니다. 항생제가 듣질 않으니 사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1928년까지 사람들은 가벼운 부상이나 수술로도 세균 감염이 생겨 사망했습니다. 페니실린이란 항생제가 발견된 건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니실린으로 죽지 않는 세균이 생겼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항생제가 등장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항생제가 반코마이신이나 카바페넴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내성이 생긴 세균이 등장했고 이젠 항생제 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나온 거죠. 국내에서도 감염 환자가 꽤 많은데 환자나 가족들은 어떻게 감염된 건지 설명도 들을 수 없고 제대로 관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이현주 씨의 친정 어머니는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심각하지 않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어떤 균에 감염됐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1인실에서 격리 치료를 하시면 되니 기계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뒤 병원 측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이 초과할 수 있는 항생제의 양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재무부장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퇴행성 연골 수술로 시작했던 치료는 13번의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근육이 없어 걷지도 못하는데 통증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백창아 씨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습니다. 백 씨는 감염이 확인된 뒤에도 제대로 격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섞여 있는 6인실의 침대 간 간격은 1m 정도입니다. 규정엔 1인실에 격리할 수 없는 경우 침대 간 거리를 2.5m 두도록 돼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재활 치료도 못 받습니다. 걸어 다니시고 재활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재활 치료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격리 병실도 부족합니다. 환자들은 병원들을 옮겨 다니는 게 일상입니다. 17살 딸이 숨지기 전 아버지가 쓴 병상 일지엔 거절당했다는 말로 가득합니다.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자기네들은 그 균에 감염이 되는 환자들을 받을 수가 없다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거든요. 또 답답한 건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수개월, 길게 수년씩 이어지는 간병비와 치료비도 큰 부담입니다. 11번째인가 10번째인가 수술했을 때 그래서 정말 저희 재산으로는 아파트 하나 있는 게 다였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JTBC 이상화입니다. 예, 적지 않은 수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지만 감염 경로를 알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역학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균은 더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보호자들은 비슷한 처지의 환자가 주위에 많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주변 분들한테 6, 7층에 저희 어머니 같은 균 환자들이 있대요. 일반 환자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도 왜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다 걸리고 항생제를 맞다 보면 다 걸리고 조사 대상이 아니다. 슈퍼박테리아 중 감염되면 무조건 보고해야 하는 CRE 환자만 한 해 10,000명을 넘습니다. 의료기관 한 곳에서 역학적 관련성 있는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40여 건에 불과합니다. 감염이 됐다고 해도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요양병원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환자 10명 중 5명가량이 격리도 되지 않은 채 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는 이미 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이 감염 관리와 역학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속보를 이어가겠습니다. JTBC 취재진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학의 관련 보고서를 임명되기 훨씬 전인 3월 초에 작성해서 보고했고 이 내용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에게까지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곽상도 수석이 보고를 받은 뒤에 추가 조사까지 지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권력 핵심부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2주 만인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선임 발표를 열흘 이상 앞두고 당시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성범죄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3월 1일과 4일 두 차례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보고서를 건넸고 조 비서관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비서관이 곽 수석이 더 알아보라고 한다며 추가 지시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당시 경찰 관계자는 3월 5일 청와대에 성범죄 의혹을 처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내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한 바가 없고 경찰 보고 이전부터 청와대가 이미 성범죄 의혹을 자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당시 무슨 보고를 받았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까지 전부 기억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성범죄 의혹을 알고도 임명하라고 조언할 참모가 있겠느냐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조 비서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추가 지시를 전달받은 내용을 당시 수첩에 모두 적어놨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학의 전 차관이 거부해서 대면 조사를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범죄 의혹이 불거진 고위 공직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는데도 중용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을 놓고 검증 문제가 불거지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에선 본인이 부인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경찰이 수사하는 걸 알았다면 본인이 차관직을 고사했어야 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정작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을 대면 조사하려 했지만 나오기로 했던 김 전 차관이 안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가 계획됐던 날은 청와대의 선임 발표가 있기 5일 전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요구한 대면 조사를 김 전 차관이 거절했는데도 그대로 검증을 끝내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검증을 맡았던 조응천 의원은 동영상 의혹을 넣은 최종 검증 보고서를 올린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음해하냐고 질책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수사단이 차려진 서울 동부지검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 전 차관은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게 뒤집혀지는 진술이라면 어떤 겁니까? 네,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내놓은 진술입니다. 윤 씨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직접 소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1차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인데요. 그 소개 경위에 대해선 처음에 A 씨에게 법률 상담이 필요했고 그래서 김 전 차관을 소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을 만난 당일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김 전 차관이 해왔던 주장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경찰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한 피해 여성들을 모른다. 피해 여성들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성범죄도 없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런 김 전 차관의 방어 논리가 깨질 수 있는 진술이 건설업자 윤 씨 입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술까지 나왔는데 검찰은 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까? 네, 검찰 1차 수사 당시에는 이른바 김학의 성범죄 동영상에 대해서 A 씨는 사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여성 B 씨다 스스로 이렇게 밝혔고요. 2차 수사에서는 A 씨가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맞다고는 했지만 검찰은 이 두 여성 간이 동일한 인물인지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수사단도 과연 이런 검찰의 수사 과정 전반이 괜찮았는지 그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주목됩니다. 결국 이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수사단에서도 가장 먼저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이번 주부터 사건 관련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말씀대로 건설업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 이런 새로운 진술을 이번에 내놓은 데다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과거 김 전 차관에게 여성을 소개하는 진술까지 했던 만큼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현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의 정치 공작이다 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2011년 딸이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김 의원이 당시 KT 사장에게 지원 서류를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입사 과정에서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2011년 4월 계약직에 채용될 때 김 의원이 당시 서유열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직접 건넸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김 의원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야당 정치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특혜 취업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그러나 정치 공세라던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딸 채용을 위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 경우 KT 업무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지난해로 끝났습니다. 수사팀은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부터 이듬해 정규직 공채에 합격하기까지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서류를 건넨 시점을 출발점으로 이후 KT 측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 측은 그동안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많이 밝혔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검찰의 여론몰이 수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검찰이 KT의 전 인사 담당 임원을 구속해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유력 인사들의 특혜 채용 정황도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추천한 아는 사람의 딸은 면접에서 떨어졌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탁자들을 위한 이른바 맞춤형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뽑힌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여러 건의 특혜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추천한 김모 씨는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전형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 전 사장이 추천한 김 씨는 한국공항공사 간부의 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KT의 전 인사 담당 임원 공소장에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성 전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과거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인사와 KT 자회사의 전 대표이사도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KT 측이 청탁을 받은 지원자 개개인을 위해 전형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석채 KT 회장도 곧 불러 채용 의혹과 관련돼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예, KT 전 인사 담당 임원의 사법 처리가 속도를 내면서 채용 비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김필중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워낙 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나왔었는데 인사 책임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사팀 내부나 법 쪽에서도 이게 7년 전 일이라 입증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KT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했더니 당시 채용 관련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2012년 이후 KT 인사팀이 많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토대로 인사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한 결과 보니까 한 5명 정도로 압축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일단 KT의 2012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일었던 건 모두 9명입니다. 예. 이 가운데 검찰이 5명의 구체적인 특혜 정황을 확인해서 이에 관여한 전 인사 담당 임원 김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예. 특히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남은 4명의 지원자에 대해서도 어떤 특혜가 돌아갔는지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압축된 5명의 배경은 다 이제 나왔습니까? 일단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서 김성태 의원. 네, 예.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라든가 KT 계열사 전 대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등이 특혜 채용의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예. 나머지 1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예. 검찰은 해당 지원자에게 특혜가 돌아간 사실은 파악한 상태고 추천인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예. 청탁 배경에 다른 국회의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도 이 부분은 추가로 수사를 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를 들면 김성태 의원을 소환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검찰은 특혜 채용된 5명의 지원자 중에 특히 김 의원의 딸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혜를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서류와 적승 검사는 건너뛰고 인성 검사도 불합격했는데 최종 합격했기 때문인데요. 예. 일단 검찰은 이석재 전 KT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김 의원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2달 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장 씨가 남긴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가 장 씨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났다는 진술을 조사단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는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장 씨와 한 차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런 방 전 대표의 해명에 배치되는 진술들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 전 대표의 지인이 방 전 대표로부터 2008년, 2009년쯤 자주 만나고 연락하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고 장자연 씨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방 전 대표가 장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명에게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이 같은 진술들을 근거로 방 전 대표가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009년 수사 당시 경찰이 방 전 대표의 통화 내역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수사한 정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TV조선 측은 방 전 대표가 장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만들어서 납품했다면서 당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나온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여러 문건을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우선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을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만들어 임 전 차장에게 납품하는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대법원의 최대 현안이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 사건을 재판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도 진술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재외공관, 법관 증언 등 대법원이 청와대에 요구할 사안을 불러줬고 정 부장 판사는 이를 업무일지에 직접 적었습니다. 정 부장 판사는 이런 보고서를 쓰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여러 번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해당 보고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법원의 여러 대처 방안을 검토했을 뿐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예, 잠깐 화재 현장 한 군데 연결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낮에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 자락에서 불이 나서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5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장에 지금 구석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구 기자, 큰 불길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뒤로 희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빛이 보이실 겁니다. 불길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상황인데요. 산 능선을 따라 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서 소방당국도 아직 큰 불길을 잡았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 위쪽 바람이 센 편이라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은 맨 처음 불이 난 곳에서 약 200m 아래에 있는 사찰입니다.
제 목이 다 아플 정도로 매캐한 연기가 이 아랫마을까지 퍼진 상태입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 15분쯤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운봉산 아래쪽 밭 경작지 옆 잡목더미에서 처음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너무 건조한 나머지 초속 3.2m의 남서풍에도 불똥이 여기저기 튀어 현재 산 너머 기장군 신로암 공원 묘지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약 5헥타르의 임야가 탔습니다. 예. 뒤가 좀 깜깜해서 큰 불길이 잡힌 줄 알았더니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대피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불이 난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요양원에선 한때 환자 35명과 직원 13명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지금은 방화선이 구축된 상태고 날씨가 추워서 구급대원들의 보호 속에 모두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 100여 명도 한때 대피했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와서 산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재 현장 인근 동부산 대학교 역시 낮 수업은 물론 야간 수업 모두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선 진화 작업이 밤새 계속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만 하더라도 헬기 14대가 투입돼 불을 껐습니다. 아까 저녁 7시 해가 진 뒤로부터는 안전상의 이유로 헬기는 뜨지 않고 있어서 진화 대원들이 밤샘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900명이 불을 끄고 있고 발화 지점 주변에선 화인을 분석하는 작업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화재 현장에서 구석천 기자였습니다. 네, 경찰이 마약 공급책 1명을 붙잡아 조사했더니 재벌 3세들 이름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SK 창업주 손자는 긴급 체포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현대가의 손자도 곧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마약 공급책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누구에게 마약을 사고 팔았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휴대전화기 메신저 대화방에서 뜻밖의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정 씨하고 최 씨하고 좀 알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네. 그걸로 나온 거지. 최모 씨는 SK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입니다. 또 정모 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입니다. 모두 재벌 3세들입니다. 이들은 공급책 이 씨에게서 마약을 산 뒤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까지 18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현대가의 정 씨는 불구속 입건해 곧 조사합니다. 정 씨의 여동생도 지난 2012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와 정 씨는 공급책 이 씨에게 보안이 강한 텔레그램 메신저로 마약을 부탁한 뒤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 씨는 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책 A 씨에게 마약을 샀고 최 씨와 정 씨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공급책 이 씨에게 처음 마약을 건넨 판매책 A 씨를 쫓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관리하는 고객 명단이 있을 걸로 보고 다른 투약자들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 씨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과거에도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경찰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게 논란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 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범행 시점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제보 내용은 구체적인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황 씨를 마약 혐의로 입건하고 황 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차례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압수수색보다는 직접 불러 조사하라는 취지인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황 씨는 지금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 씨가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엔 동갑내기인 조모 씨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황 씨는 비닐봉투에 필로폰 0.5g을 넣어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이 나섰습니다. 당시 경찰 윗선과 황 씨 측이 유착했던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김현철, 진영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8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의 축구장 유세로 프로축구 경남FC가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승점 삭감은 피했지만 경남FC는 정치적 행위를 막지 못해서 징계를 받게 된 최초의 구단이라는 불명예는 떠안았습니다. 경남FC 측은 황 대표 일행이 구단의 경제적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축구장 안에 들어와 두 손을 흔들고 2번을 찍어달라고 호소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의 선거운동. 경남FC는 황 대표 일행이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유세를 했다고 하소연했지만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선거 열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장 경호 인원을 늘리지 않고 또 구장 안에서 유세할 때 장례 방송 등으로 더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경남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남은 프로축구 37년 역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최초의 구단이 됐습니다. 승점이 깎이거나 무관중 홈경기 처분이 내려지는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제재금 2천만 원 징계도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그동안 감독이나 구단 관계자가 심판실까지 들어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관중이 심판에 난폭한 행위를 하는 경우 2천만 원 정도의 제재금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높은 제재금은 축구장 안의 정치적 행위 표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남FC는 황 대표 일행이 구단이 떠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 경남FC는 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쯤 전반전은 좀 끝났을 시간인 것 같은데 경기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와 구단 측의 반응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뒤에 경남FC 축구 팬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평소보다 관중 수는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이곳 창원축구센터에선 홈팀인 경남FC와 전북현대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전북현대가 2대0으로 앞선 채 끝났는데 곧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전반전에 열띤 응원전을 펼친 축구팬들도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곳 경기장에 입장한 관중 수는 3,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남FC의 홈경기 관중 수가 평균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아무래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강균 후보의 경기장 내 유세 논란이 확산되면서 축구 팬들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겠군요. 오늘 벌금 2천만 원의 징계 결정이 나왔는데 경남FC 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혹은 무관중 홈경기 등 더 강력한 제재를 피했다는데 안도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벌금 2천만 원 징계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잘못은 한국당에 있는데 왜 애꿎은 경남FC가 벌금을 내야 하느냐는 겁니다. 축구 팬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려다 벌어진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경남FC 축구 팬들로 이뤄진 서포터전합회는 앞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이 되고자 하면서 국제적인 규범을 어겨 축제를 망쳐놨다며 한국당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홍강호 스포츠즈 연합회장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축구장에서는 오로지 축구에 관련된 것만 원하지 그 정치적인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축구장은 축구 팬들이 위한 것이지 정치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제 경남FC 구단은 자유한국당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징계 결정에는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는지요? 그 2천만 원이라는 벌금도 사실은 이 구단이 그 경남도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구단이기 때문에 그 2천만 원도 도민들 세금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 뭐 법적 대응을 한다고 했다면서요. 만일에 이걸 변상을 하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구단 측은 조금 전 경기에 앞서 경제적 손실에 대해 한국당의 책임을 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이번 경남FC 징계와 관련해 구단과 축구팬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프로축구연맹에 구단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할 만큼 이번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제재에 대해선 재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된 상황이어서 번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 지역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여 후보가 예비 후보 시절인 지난달 2일에 프로농구 경기가 열린 창원 실내체육관 안에서 기호와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쓰고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공개되면서입니다. 정의당은 한국프로농구연맹은 프로축구연맹과 달리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종교인 소득과세법은 추진된 지 50여 년 만에 작년에 어렵사리 시행됐습니다. 그때도 일부 종교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나타난 바 있죠. 그런데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에 속전속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종교인 과세 추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특정 종교의 일부 인사들에게만,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만 특혜가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허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논란의 핵심은 퇴직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건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퇴직금 부분입니다. 이 작년에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종교인도 퇴직금 총액에 대해서 이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종교인에 한해서는 총액이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부분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넣겠다는 겁니다. 그럼 작년 1월 1일 이후라면 올해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작년부터 1년치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올해 초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쉽게 생각을 하면 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입니다. 이 30년 근무하고 지난해 말에 똑같이 퇴직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일반 납세자는 30년 전체에 대한 것이고 이 종교인은 작년 1년에 한한 겁니다. 그러니 세금도 30배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그 차이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그 법 개정이 올라온 배경은 뭡니까? 네, 소득세법 이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 보고서에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목사 출신인 서헌재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등이 지난해 11월에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에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하는 등 여야 기재위원 10명이 그 내용을 거의 수용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러니까 3월 28일 조세소위, 그리고 3월 29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습니다. 아무튼 뭐 소리 소문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느낌이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에 뭐 이견을 제시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하는 의원도 없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발의할 때부터 여야가 합심을 해서 발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공청회라든가 국민에게 알려질 시간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고 1차 천리도 군사 작전하듯이 법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총선을 앞두고 일부 종교계 표를 의식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여야가 갑자기 그 힘을 잃어버리는 뭐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또한 동시에 여야가 그렇게 싸우다가도 이 문제는 서로 합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지금 일부 종교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 중에서도 극히 일부, 예를 들면 대형교회 목사 이런 쪽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실제 이번에 영향을 받는 종교인은 주로 대형교회 목사들인데요. 물론 천주교 신부 등에게도 적용이 되긴 하지만 이 시민단체들은 특정 종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대형교회 목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진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9년 전 동해 바다에서 침몰한 해경 경비정을 찾는 탐색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지난달에 전해드렸습니다. 다행히 탐색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경비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침몰한 경비정이 거의 확실하다는데 유가족이 바라는 인양까지는 갈 길이 좀 멉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1980년 1월 23일 새벽 경비 임무 중이던 해경 경비정 72정이 거진항 동쪽 바다에서 다른 경비정과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경찰관과 전투경찰 등 17명이 실종됐습니다. 유가족이 진상조사와 선박 인양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모두 외면했습니다. 39년이 지난 지난달 비로소 탐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72정으로 보이는 물체를 찾았습니다. 발견된 곳은 침몰 추정 지점에서 북쪽으로 640여 미터 떨어진 수심 100m 지점입니다. 물체의 길이와 폭이 72정의 도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함정으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도 여럿 나왔습니다. 가림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포 거치대. 일반 선박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경은 이 물체가 침몰된 72정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여전히 애가 탑니다. 인양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유가족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해경과 해양과학기술원은 작업 중 망가진 무인 수중 장비를 고쳐 다음 달 다시 탐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양 문제는 유가족과 따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돈을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서 범죄를 눈치채 돈을 보내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피해자를 테러범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 명이 지하철역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112 상황실에 역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시민 수백 명이 대피했고 전동차 7대가 역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였습니다. 발신번호를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주인 48살 이모 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앙심을 품고 악성 앱을 써서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그쪽에서 앱을 하나 주길래 앱을 깔았고 황당하고 억울하고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보내기도 하고 아내에게 이혼하겠다는 문자까지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211명에게 1년간 20억여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총책 등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와 대포통장, 악성 앱을 공급하고 인출과 송금을 맡았던 다른 공범들도 쫓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당국이 현대 기아자동차의 차량 화재 논란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타 E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들이 대상인데 이미 3천여 건의 화재 신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이 무려 300만 대가 넘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기아차 차량 300만 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에서 14년 사이에 생산된 기아 소렌토와 옵티마, 현대 소나타와 산타페, 그리고 2010년에서 15년 사이 생산된 기아 소울이 대상입니다. 모두 세타2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미국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자동차 안전센터가 차량 화재 문제를 제기한 뒤 관계 당국이 조사를 본격화한 겁니다. 미국 CBS는 대상 차량에서 3,100건이 넘는 화재와 103건의 부상, 1건의 사망 신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소울을 제외한 4개 차종 210만 대는 2015년과 2017년 엔진 화재 위험과 관련해 2차례 걸쳐 리콜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과거 조사는 엔진 화재 논란에 국한됐지만 이번에는 엔진은 물론 차량 시스템과 부품까지 다룰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차량 화재 보고와 관련 미국 코네티컷주 검찰은 지난달 여러 주 정부의 조사를 이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량의 화재 비율은 업계 평균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신고의 경우 차량 결함이 원인이 아니라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 과실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세금을 물리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매긴 집값은 높고 일선 구청이 매긴 곳은 상대적으로 낮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겠죠. 실제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긴 서울 용산구의 한 표준 단독주택입니다. 지난해에는 6억 5천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57%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너편 일반 주택은 상황이 다릅니다.
용산구청이 공시가격을 정했는데 상승률이 12%에 머물렀습니다. 누가 공시가격을 매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용산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강남구 마포구 등에서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들이 제대로 공시가격을 매겼는지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서울시의 용산, 강남, 성북구청장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지역 여론을 의식해 공시가격을 낮게 매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반면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 대로 산정해 승인까지 받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런 논란이 왜 일어날까요? 공시 가격을 정하는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로 쪼개져 있고 그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손보지 않으면 논란이 반복되고 공시가 현실화도 물 건너갈 거란 지적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매깁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이 일종의 샘플인 22만 채의 표준주택 가격을 정합니다. 이어 나머지 개별주택을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표준주택 가격이 기준인데 면적, 연식, 방향 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작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구조인데 저희도 좀 당혹스럽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빈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어떤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상승률이 높은 고가의 표준주택과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그렇지 않은 표준주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오릅니다. 하지만 어떤 주택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에도 유사한 이용가치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시가격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모호한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지난달 14일 고리원전 4호기의 제어봉 가운데 한 개가 연료 집합체 안내관 속으로 들어가는 고장이 났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은 제어봉에 공급되는 전류가 일시적으로 약해지면서 고장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어봉은 지난 2월 20일에도 같은 고장이 났는데 당시에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사고가 재발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나온 여성이 14개월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가 공개한 영상에는 돌봄이인 50대 김모 씨가 분유를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고 침실에서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아이가 젖병을 물지 않자 병을 마구 흔들며 고함을 칩니다. 먹으라고. 아이를 갑자기 끌어당기더니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고 다리로 차기도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나온 50대 김모 씨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입니다. 2007년 정부가 도입한 이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집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부모가 지난달 집에 설치한 CCTV를 보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김 씨의 모습을 보고 학대 정황을 알아챘습니다. 이 CCTV 쪽에서 소리가 나게끔 해놨는데 그 소리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이제 들은 거예요. 이 아줌마가 이런 일 가지고 겨우 젖병을 입에 물리는 일을 가지고 화를 내네? 다른 걸 가지고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아이의 부모는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구청에선 김 씨의 자격을 정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십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주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택과 빌라 3가구를 사서 비밀 통로를 만들고 CCTV로 밖을 감시하면서 경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주택가 가정집에 중년 여성이 차례로 들어갑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집안에서 여기저기 화투 뭉치가 나옵니다. 방에는 밖을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58살 이모 씨 등 중년 여성 13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한 자리에서 1,000만 원 가까이 8개월간 벌어진 도박판에는 수십억 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주택가 빌라 3가구를 사서 도박장을 가정집과 옷가게로 속였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두고 이른바 카드깡으로 돈까지 빌려줬습니다. 뒤로 보이는 반지하 포함 3층 건물 중 아래층 1가구와 맨 위층 2가구가 도박장으로 사용됐습니다. 밖에 따로 계단이 있지만 내부에서 위아래층의 비밀 계단을 뚫고 맨 위층 2가구도 비밀 통로를 만들어 도주하기 쉽게 3가구를 하나로 연결한 겁니다. 경찰 신고가 7차례나 있었지만 단속은 번번이 허탕을 쳤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밖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깨끗이 치워버리죠. 도박장은 시민 제보와 2달간의 잠복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도박장 개장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정주명입니다. 어제 일본의 새 연호가 발표되는 과정은 아베 총리가 주도한 정치 쇼나 다름없던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연호는 새 일왕과 관련된 것인데 연호에 아베의 색깔이 잔뜩 묻어난 건 물론 TV에 나와서 연호의 의미를 설명한 것도 아베였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이걸로 갑시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아베 총리의 이 한마디로 새 연호가 레이와로 정리됐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고전에서 연호를 인용하는 게 좋겠다는 총리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겁니다. 화 역시 아베가 좋아하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평소엔 푸른 계열인 기자회견장 커튼도 아베 총리가 오르자 축하 분위기에 강렬한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호 발표 과정은 지난 1989년 전례를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일왕이 아니라 아베 총리를 위한 정치 이벤트였다는 지적까지도 나왔습니다. 당시엔 관방장관이 대독했던 담화문을 아베는 18분 동안 직접 읽고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유구한 역사, 국가의 특색 등 자신이 쓴 책에 사용된 키워드도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一幅の絵のような情景が目に浮かんでくるというですね、今までにない新鮮さを感じました。 학계에선 당장 오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쇼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야당은 총리의 생각을 말할수록 연호가 가벼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내일이 4월 3일 제주 4.3 항쟁 71주년입니다. 오늘 국방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뉴스룸의 4.3은 또래보다 키가 2뼘이나 작을 수밖에 없었던 강양자 할머니 얘기로 시작합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낡은 사진 속 소녀는 친구들보다 키가 2뼘이나 작습니다. 실종된 외할아버지를 찾으러 나간 할머니 등에 엎여있다 넘어져 허리를 다친 강양자 할머니입니다. 허리가 휜 채 70년을 살다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후유장애인 인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증언해줄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퇴짜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그 재판장한테. 79살 김남규 할머니의 부친은 좌익 세력으로 몰려 희생당했습니다. 나중에 4.3 평화공원에 위패를 모셨지만 2008년 철거당했습니다. 좌익 세력은 속아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기록에 이름이 남았다는 이유로 봉변을 당한 겁니다. 아버지 산소를 찾은 김 할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복도 되려고 해서 산에 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숨을 뛰가고 놈 숨겨주면은 숨겨준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고.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7만 8천여 명이 희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할머니처럼 자신 혹은 가족의 명예회복을 거부당한 16,000여 명은 여전히 개별적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천년 왕국 신라 왕성이 있던 경주 월성 유적지입니다. 여기서 발굴된 씨앗과 열매를 토대로 상상해서 그린 1600년 전 옛 모습은 이렇습니다. 성 주위를 둘러싼 도락에는 멸종 위기종 가시연꽃이 자라고 성 너머에는 느티나무, 참나무, 소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나무배도 나왔고 온전한 방패도 발굴돼서 신라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헤아려보게 합니다. 권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촌풍어제엔 작은 배에 불을 붙여 바다로 띄어보내는 띠뱃놀이가 빠지지 않습니다. 마을의 나쁜 기운을 떠나보내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의미인데 1600년 전 신라시대에도 제사에 모형 나무배를 쓴 흔적이 나왔습니다.
천년 신라의 타임캡슐인 경주 월성 유적지, 옛 왕성터 주위를 둘러싼 도랑에서 작은 나무배가 출토됐습니다. 40cm 정도의 이 모형배는 뻘에 묻혀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된 덕분에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5세기 전후 만들어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모형배. 당시 신라인들이 타던 배의 9분의 1 크기입니다. 정교한 모양에 불에 그을린 흔적도 있어 왕실의 제사에 사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물에 배를 흘려보내면서 어떤 의뢰를 했을 것으로 왕실과 관련된 어떤 염원이 들어있지 않을까. 궁궐터에선 나무 방패도 2점 나왔습니다. 표면엔 동심원 무늬를 그렸고 잡기 편하게 손잡이도 달았습니다. 고구려 안악 사모분을 비롯한 고분 벽화로만 볼 수 있었던 방패의 온전한 모습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나무판에 글을 적은 문서, 즉 목간에는 곡물의 수량을 기록했는데 1, 3, 8 같은 숫자는 위조를 막기 위해 획수를 늘린 한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반달 모양이라 월성이라 불리는 신라의 왕궁. 1600년 전 사람들은 여기서 작은 배를 띄워보내며 무엇을 기원했을까? 오랜 세월을 버틴 유물은 신라인들의 삶을 넌지시 알려주며 여러 상상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근대 유럽 미술에선 주인공인 백인을 따르는 시종이나 유모가 흑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게다가 이들에겐 이름도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작품의 이름을 바꿔단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 흑인 모델의 이름을 따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파리를 충격에 빠뜨린 인성주의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입니다. 누워있는 올랭피아의 발치에 흑인 하녀가 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이 작품의 이름을 흑인 여성에 썼다 로르로 바꿔 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꾼 작품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흑인 여성의 초상이라고만 돼 있던 작품 속의 여성은 마들렌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작품 속 흑인을 주연으로 만드는 시도입니다. 1848년 프랑스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후 흑인들은 유모나 그림 모델 등 직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술 작품 속에서 그들은 대부분 익명이었습니다. Some titles were unacceptable for contemporary sensitivities, and also because the research also has enabled us to have a name now to put on those models. 자국 우선주의와 난민 논란 등으로 인종차별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흑인 모델 제리코부터 마티스까지 전시는 7월 말까지 열립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봄철 토네이도와 회오리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악지대인 네팔에선 폭풍으로 최소 28명이 숨지고 600명 넘게 다쳤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류 불안정이 피해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붕에 뼈대만이 남았습니다. 전봇대는 바닥에 닿을 듯합니다. 버스도 강풍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밤 우박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네팔 카트만두 남쪽 바라 지역 등을 강타했습니다. आनी आइले नहीं से आइला साफ ढड़ा ढड़ ढड़ ढड़ी कॉल करने की तो दूसरे के घर में लुका गो नहीं तो मेरा तो सब बुरा मर जाते बकरी छिरे तने घर दुआरे हमने के कौन 네팔 당국은 희생자 대부분이 무너진 담장이나 넘어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날아온 벽돌에 맞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 측은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 보고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봄철 네팔에서 이런 규모의 폭풍이 발생한 건 이례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온난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땅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류가 불안정해져 회오리 바람 등 이상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대구에 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지난달 31일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치러졌고 이제 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1명으로 줄었습니다. 포항 시민 2만여 명이 포항 중심가에 모여 집회를 열고 지진 피해 지원과 진상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포항 시민도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망갔다가 친구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부와 사회초년생도 휴대전화 요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쉬워집니다.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온라인 쇼핑 거래 내역 등도 보기 때문입니다. 기존엔 금융정보가 없는 경우는 대출받기 어려웠습니다. 멀리서 던질 때마다 쏙쏙 들어갑니다. 3점 슛을 이렇게 잘 넣으면 당장 프로 무대에서 뛰어도 되겠죠. 로봇 3점 슈터, 이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7m 가까이 되는 3점 라인 밖에서 던진 공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하게 꽂힙니다. 프로 선수들도 3번 던지면 1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3점 슛. 키 2m 7cm의 로봇은 8개의 3점 슛을 던져 5개를 성공했습니다. 1년 전 일본 프로농구 선수와 자유투 대결에서 10번 시도에 10번을 모두 성공했던 로봇인데 이제 3점 슈터로 기술이 더 발전했습니다. 사람 모양을 그대로 본떠 멀리서 보면 사람인지 로봇인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사람처럼 무릎을 굽혔다 펴고 손목을 꺾어 공을 던집니다. 골대의 위치를 계산한 뒤 슛을 던지는 각도부터 속도까지 성공을 위한 모든 조합을 찾습니다. 그리고 몸통의 센서로 팔다리를 조절합니다. 로봇 연구자는 이번엔 성공률 62.5%를 기록했지만 앞선 실험에선 더 잘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NBA 최고의 슈터 스테픈 커리의 3점 성공률이 43.6%인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드리블과 패스는 못해도 슛만큼은 사람을 압도합니다. 영화에서나 등장했던 로봇과 인간의 대결. 스포츠에선 벌써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둑, 컬링, 골프 등 두뇌 싸움이 중요하고 정적인 종목에서는 때때로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육상이나 미식축구처럼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에선 아직 사람을 따라갈 순 없지만 로봇은 이미 훈련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하천 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오염된 도심 하천을 되살리겠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선 공사가 끝났는데도 악취가 여전합니다. 허술한 공사에 대한 주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의 대연천입니다. 바닥에 나무로 된 산책로를 만들어 놨고요. 이 난간도 새로 설치해서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곳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160억 원입니다. 그런데 하천 상류 쪽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부족합니다. 곳곳에 물이 고여 있고 악취도 진동합니다. 쓰레기차 지나갈 때 가까이서 나는 냄새 같은 게 심하게 나요. 강 반대편 창문만 열고 이제 수업을 해요. 너무 더럽다 보니까 똥천이란 별명도 있고. 하천 복원공사는 올 초 대부분 끝났습니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진한 회색빛입니다. 서울의 청계천처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대가 많았어요. 실제로 뭐 발 담그고들 하시잖아요. 저희는 다 그런 걸 상상을 했는데 정말 쓰레기만 떠다니는 천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물속에서 몇 걸음 옮겼더니 이 물 색깔이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컵으로 떠보니 알갱이가 보이고요. 이 오염 물질이 하천 바닥에 쌓여서 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코를 갖다 대면 하수구 냄새가 나고요. 여기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 하천 하류에서 오염된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함께 넘어온 것들입니다. 애초 상류에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 계획이었습니다. 2.5km 떨어진 하수 처리장에서 물을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공사를 착수도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염 주요 원인인 바닷물을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저희가 추경인 요청했거든요. 우선 사업을 올려는 놨는데 결정은 아직 안 났어요. 수억 원을 더 들여도 바닷물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진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천 복원 사업 현장 초량천입니다. 최근 공사가 멈춰섰는데요. 한편에 녹슨 철근 그리고 아직 쌓지 못한 돌덩이가 보입니다. 땅을 파다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서 공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업을 추진한 부산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의 내역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집안 조사를 했어서 물이 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상외로 지하수위가 많이 나와서 소득이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투입한 예산만 120억 원. 공법을 바꾸느라 수억 원을 더 쏟아야 합니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5년째 이어지는 공사에 주민들 불만도 높습니다. 처음에는 공청회 했거든. 이렇게 공사하겠다. 몇 년 걸릴 것이다. 그 이야기대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고 선거 때 되면 금방 될 것이 했다가 처지다가 결국 이렇게까지 돼가 온 거예요. 정비는 했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의 매곡천인데요. 이쪽 바닥에 보이는 건 돌멩이와 콘크리트 구조물 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들인 돈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허술한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합니다. 자갈 위에 그대로 돌 얹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비 오면은 또 무너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 돌을 쌓고 뭐 이래야지. 결국 지자체는 공사비 35억 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실개천을 만들어 물을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올해 지자체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오염되고 말라버린 하천, 무작정 예산만 투입한다고 살아나진 않을 겁니다. 개발이 목적이 아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사업이 돼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어려울 것도 없지. 하던 대로만 하면 변하는 건 없어. 물론 도전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플레이를 멈추지 마세요. 플레이 on. 구글 플레이.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38년 제3회 프랑스 월드컵에 나간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은 경기 직전에 무솔리니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습니다. 이기거나 죽거나. 분명 농담은 아니었을 터이니, 아니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한 줄기 식은땀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전 관중을 향해서 파시스트적 경례를 했고 거친 플레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편의 선제골이 나오자 무솔리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니 그라운드에 있던 이탈리아 선수들의 심정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겠죠. 스포츠와 정치를 떼어놓을 수 있는가? 사실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선전의 본질이란 가능한 많은 대중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메시지에 동의하게 한 다음에 그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 거칠게 표현하면 이 정도가 아닐까.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모으기로 스포츠 경기만 하는 것이 드물기에 스포츠는 늘 정치의 무대에 있어서 매혹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른바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은 그런 면에서 늘 도마 위에 올랐고 50 시절의 프로야구는 탄생의 배경으로 늘 정치가 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곳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인 축구장이었습니다. 그 축구장을 비집고 들어간 정치 때문에 축구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풍경. 다행히 그때와 차이가 있다면 오늘의 스포츠는 권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소유물이라는 것. 어찌 보면 요즘 말로 소확행이나마 찾을 수 있는 것이 축구장이요, 야구장이요, 배구장인데 그 소확행마저 빼앗겼다는 분위기랄까. 주말을 관통해서 오늘까지도 계속된 축구장의 논란은 달라진 세상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기거나 죽거나 1938년 이탈리아 대표팀은 결국 우승했지만 그들에겐 박수 대신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걸 보면
80여 년 전의 프랑스 월드컵 관중이나 오늘의 관중이나 다를 것은 없습니다. 모두는 다만 축구를 즐기고 싶다는 것.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이건 만우절인 어제 전국 80여 개 대학에서 발견된 대자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을 패러디해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라고 보도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풍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붙였다고 경찰이 수사한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경찰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도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한테 바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은 상당히 무거운 죄이기도 하고 그만큼 적용하기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 존립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풍자나 조롱에 대해서는 국보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보법이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혐의로 수사를 하는 건 맞나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대자보 붙이면 다 잡아간다라는 식의 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역시도 현재로선 사실이 아닌데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이런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건으로 80여 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이다, 모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이상 혐의 사실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 정식 수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고가 들어와도 같은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통상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아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결국 본질은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특히 어제는 만우절이기도 해서 이런 뭐 언론 보도들만 보면 뭐 정부를 비판하는 것까지 처벌하려는 거냐 이런 반발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이라는 곳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참고로 과거 대학생들의 모임인 그 전대협과는 다른 조직입니다.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풍자와 해악을 썼다고 답을 했습니다. 현재 일부 매체는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이 됐거나 검토 중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기사들이 만우절의 표현의 자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첫 키워드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잡았습니다.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이 지금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후보의 자격을 두고 사회자와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잠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과가 7범입니다. 7범. 대한민국 법률을 그야말로 밥 먹듯이 위반하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이후에 사회자와 논쟁을 벌였는데요. 예. 일단 사회자가 정의당 쪽 주장이라면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전과들이라고 그쪽에서 한다라고 얘기하자 윤영석 의원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없고 폭력 전과나 상해죄, 손괴죄 등이라고 했습니다. 예. 다시 사회자가 민주화 운동 쪽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라고 하자 사회자가 편파적이라고 하면서 좀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전과 7범 후보를 두둔하시는 거냐라면서 약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사회자 입장이야 뭐 저도 아침 라디오를 꽤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양쪽 입장을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뭐 저런 상황이 되곤 하는데. 근데 편파적이란 말까지 들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당 쪽에
이정미 총괄 선대위원장을 인터뷰했고요. 예, 예. 이쪽에서는 물론 다시 한국당이나 다른 쪽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여영국 후보의 전과 기록을 저희가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모두 7개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집회 및 취해에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 등이 2번 있었고 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또한 서너 건이 있었습니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예. 보통 노조 활동을 하다가 몸싸움 등이 있으면 보통 받을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으로 그렇죠. 전과가 생깁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관련돼서 7개 전과 기록에서 다 정의당 쪽에 물어보니까 대부분 노조 활동을 하다 생긴 것이고요. 정의당 한창민 선대본부장은 앞에 90년대에 있었던 4건은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사면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서 일하다가 노조 활동을 하다가 법적 제재를 받았던 것들이다라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전과 기록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자 이정미 대표도 엄혹한 시대에 노동운동을 하다 생긴 거라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상대당인 한국당의 강기훈 후보도 전과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처지냐라고 얘기했는데 예.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서로 전과 드러내기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눈물, 그 다양한 해석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눈물입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아, 예. 이때 한 청년단체 대표가 발표하는 중에 울컥했습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엄창환 대표였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면 발언을 하는 중에 저렇게 울컥하고요. 발언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잠깐 약간 쑥스러운지 웃음도 띄었다가 다시 약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괜찮다라면서 발언을 계속하라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맺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두고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들에서 사진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예. 당시에 파장을 좀 크게 봤습니다. 각 신문 언론 일면에 보도가 된 건데 이 청년단체 대표가 정권이 바뀌어도 청년 대책은 그대로다. 그래서 그게 서러워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대부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직접 엄창환 대표에게 대체 그때 말하다가 왜 울었냐? 아, 오늘 전화를 했습니까? 예,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언론 보도 나간 거 보면 이게 되게 약간 왜곡되어 있거나 이상하다고 느껴져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같이 했던 청년 동료들이나 지역에서 공부부터 하고 있는 청년들이 떠올랐던 것들이 있고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바뀌어도 청년 대책이 안 바뀌었다. 그게 서러워서 운 것이다라는 해석을 달았는데 엄창환 대표의 주장은 처음엔 내가 왜 울었나 몰라서 곰곰이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같이 고생했던 청년 대표들 생각이 나서 발언 중에 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사실 물론 이제 엄창환 대표가 정부에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엄창환 대표가 원래 준비한 발표문을 이수했는데요.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나아진 정책들이 있다라고 원래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하지만 청년 대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너무 중점으로 놓은 게 아니라 일자리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단편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현주 바로미터로 잡았습니다. 요즘 좀 발언 때문에 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당대표인 손학규 대표를 인터넷 방송에서 찌질하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손학규 대표도 지금 창원에서 후보가 있는데 희미하게 득표율이 나오면 손 대표가 정치적 징계를 스스로 받아야 된다라면서 여전히 손 대표에 대한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에서는 상당히 이현주 의원에 대한 반발이 국민의당계와
그리고 현재 당권을 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당 대변인도 논평을 냈었는데요. 윤리위에서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된다면서 보기 드문 캐릭터를 지켜보는 일도 한계가 있다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원주 의원을 두고 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김정은 대변인의 논평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에서는 징계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징계가 공평하지 않다라면서 그러면 예전에 3등할 후보는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안철수 당시 대표를 시사하면서 같이 징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고 보면은 당내에서 이현주 의원을 두고 징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결과는 뭐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이 사실 당 주도권을 두고 두 계파가 다투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당 쪽과 입장을 같이 했고 패스트트랙안 반대에도 바른정당계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일단 바른정당계에서는 우리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 예. 징계나 탈당을 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도 다 이렇게 계산법이 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한 명이 빠지면 난자리가 크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어 보이고요. 눈에 띄는 것은 유승민 의원의 행동입니다. 예. 4월 지금 팬미팅을 연다고 하는데요. 4월 6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재작년에 연 뒤에 거의 2년 가까이 만에 예. 팬미팅을 여는 건데요. 제목이 You and Me 그리고 Are you read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가 됐냐고요? 그렇습니다. 예. Are you ready는 당신은 준비됐냐 하는데 You의 색깔을 녹색으로 했는데 자기 성을 땄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유승민의 You가 준비됐다라는 맥락이고 제가 측근에게 물어보니까 최근 유승민 대표가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예. 할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강원 영동은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고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